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화 만들기 첫 번째 강의입니다. 동화 여러분 쓰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동화를 어떻게 이렇게 써가는지 제가 직접 쓰는 동화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 할 건 뭐냐면 동화에 글을 쓸 거예요. 자, 글을 쓸 건데 저도 막연하게 생각해 본 게 있습니다. 요런 내용으로 한번 동화를 써봐야겠다. 근데 그 내용이 아주 막 특별하고 깊이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저희 이제 4살 딸 아이가 있는데 밤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제가 그냥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동화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동화 내용은 이렇게 가야겠다 그건 생각해 둔 건 아직 없어요. 제가 지금 생각한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제목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쓸 거냐면 제가 아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먼저 제목을 저는 제목을 먼저 정합니다. 이건 그 작가마다 좀 특색이 있는데 어떤 작가들은 글을 막 써놓고 나서 요걸 바탕으로 제목을 정하는 작가들도 있고 또 어떤 작가들은 목차를 정하거나 기승전결을 나눠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동화 쓸 때는 그냥 저는 제목부터 합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이 해보면서 여러분한테 익숙한 그런 방법들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밤하늘의 별도 얘기하고 싶은데 낮에는 별이 안 보이고 해가 있죠. 그래서 해의 이야기도 하고 별 이야기도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천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아이 수준에 저희 아이 4살짜리 꼬마 아이한테 익숙한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편하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냥 해, 별 이렇게 하면 딱딱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제 햇님, 별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근데 저는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을 넣고 싶냐면 햇님은 정의로운 햇님이야. 별님은 조화로운 별님이야. 요 내용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제목을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정의로운 햇님, 조화로운 별님 요 내용을 담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에 막연하게 떠오르는 아마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랑 굳이 이렇게 똑같이 안 하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연습장 혹은 메모지, 노트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써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어가는 방법처럼 한번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막상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다 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별을 좀 앞으로 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목을 또 이렇게 바꿔봤어요. 조화로운 별님, 그 쉼표하면 조금 또 딱딱한 느낌이 드니까 조화로운 별님과 정의로운 햇님. 네,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제목은 끝났고요. 이제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겠죠. 이제 동화책 안쪽에 본문을 채워 넣을 건데 저는 지금 요건 이제 실제 책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디자인이 이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지금 텍스트, 글자만 채워 넣을 거고요. 디자인과 사파 작업은 나중에 할 거예요. 오늘 할 건 오롯이 글자, 텍스트만 할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맨종이 하면은 좀 느낌이 없으니까 제가 유사하게 이렇게 된 디자인을 찾았습니다. 내용도 채워볼게요. 내용도 그냥 하얀 종이에 A4 용지에 쭉쭉 쓰면 좀 감이 없어서 실제 동화책에 들어가면 글자가 어떤 식으로 될지 이렇게 종이 형식으로 제가 한번 찾아봤고요. 이렇게 책 같은 레이아웃을 찾아봤고요. 자, 이제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별 이야기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별 먼저 첫 번째,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라는 말을 먼저 넣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점이 한 칸이 이렇게 움직였네요.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맞춤법이라든지 철자라든지 어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제일 나중에 뭐 맞춤법, 철자, 뭐 교정하는 거 요거는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사파도 다 마무리하고 책 모양 만들기 전에 교정 단계를 밟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문장 부호가 좀 틀리거나 뭐 점이 잘못 찍혀 있거나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용만 먼저 끄집어내는 이런 활동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 별이 보이려면 낮에 안 보니까 밤에 보이겠죠. 밤에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보여요? 이제 수많은 별이 반짝이는 게 보여요. 네. 참고로 저는 지금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에 아파트에서 살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골에 와서 이렇게 마당 나가서 밤에 밤하늘을 보면은 별이 꽤 많이 보입니다. 정말 쏟아들듯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적어봤습니다. 수많은 별이 반짝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문장, 두 번째 그 챕터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한번 써볼게요. 이제 별이 반짝이는데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별이 아주 반짝이는 별도 있고 반짝이지 않은 별도 있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별도 있어. 그런데 이 별들은 모두 소중한 별이야. 이런 교훈 같은 네, 이런 걸 아이에게 전달해 주고 싶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그렇다면 아주 반짝이는 별, 그 다음에 반짝이지 않는 별, 거의 보이지 않는 별을 표현해야 되는데 뭐 과학적으로는 뭐 몇 등성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너무 딱딱하죠. 그래서 밝은 별, 어두운 별 이렇게 했는데 제가 표현을 조금 바꿔봤어요. 밝은 별, 어두운 별 하면은 글쎄요, 이게 조금 아이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큰 별, 작은 별로 바꿔봤어요.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다르죠? 밝은 별, 어두운 별 하는 것보다 큰 별, 작은 별 하는 게 조금 더 어린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래서 큰 별, 작은 별 이야기를 했고요. 큰 별도 반짝이고 작은 별도 반짝입니다 라는 표현을 넣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장이에요. 여기서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큰 별은 크다고 뽐내거나 욕심부리지 않아요. 그렇죠? 욕심부리지 않고 반짝여요. 작은 별은 작다고 슬퍼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아요. 요걸 제가 전달하고 싶은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담아놨고요.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 다음 이제 별들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어때요? 큰 별과 작은 별이 서로 사이좋게 놀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걸 하나 담고 싶었어요. 그냥 별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흔히 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별자리잖아요. 뭐 황도 12군인의 탄생 어떤 별자리네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놀이를 한다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큰 별과 작은 별이 사이좋게 동물놀이를 해요. 어떤 뭐 황소자리를 보더라도 밝은 별도 있는데 어두운 별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모여서 별자리를 이룬다라는 걸 이제 쉬운 동화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이 됐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별자리 보면은 별이 동물 모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황도 12궁 별자리가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뭐 탄생 별자리로 익숙하니까 그 황도 12궁 별자리 중에서 동물을 찾아봤어요. 황소자리, 사자자리, 염소자리, 양자리, 물고기자리, 뭐 정갈자리 있는데 정갈자리는 무서운 거 빼고 개자리도 발음이 약간 어려울 수 있어서 그건 제외하고 황소별, 황소자리 하면 좀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냥 황소별 이렇게 표현을 바꿔봤어요. 황소별도 있고 사자별도 있고 염소별도 있고 양별도 있고 물고기별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많은 동물 모양 별이 하늘에 있어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문장 가볼게요. 일곱 번째 문장은 이제 별 하면은 정말 하이라이트 별 뭐죠? 우리 별자리 모르는 사람도 이 별자리는 무조건 알아요. 북두칠성이죠. 누구나 북두칠성 정도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북두칠성을 표현할 건데 북두칠성은 이제 북쪽에 있는 별이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북두칠성 이러면 또 딱딱하잖아요. 북두칠성은 어느 별자리에 있냐면 큰 곰 자리에 꼬리가 북두칠성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큰 곰 별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고요. 북두칠성 흔히 우리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국자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국자 모양이고 이게 북극성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바람개비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도 넣었어요. 그래서 7번째 문장은 북쪽에 있는 큰 곰 별은 국자를 가지고 바람개비 놀이를 하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때요? 문장 하나인데 되게 많이 들어있죠. 네, 이렇게 동화적인 표현을 하면은 저도 상상치 못하게, 저도 예측하지 못하게 깊이 있는 표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 8번째 문장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별 하나가 더 있겠죠. 북두칠성보다 더 중요한 별, 우리가 길 잊어버렸을 때 길 찾을 수 있는 별이 뭐라 그러죠? 북극성이죠. 그래서 북극성 얘기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북극성은 북두칠성 옆에 있어요. 북두칠성은 큰 별 자리고요. 북극성은 큰 곰 자리, 북극성은 작은 곰 자리예요. 그래서 북두칠성 큰 곰 별 옆에 있는 북극성 작은 곰 별이 얌전히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별들은 막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북극성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얌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제가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째 문장이에요. 자, 9번째 문장 보면은 이제 모든 별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죠. 세자 운동도 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표현했는데 이제 너무 딱딱하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은 작은 곰 별 주변을 돌면서 사이좋게 계속 이렇게 가니까 꼬리 잡기 놀이 하는 거 아닌가, 저희 이런 발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이좋게 꼬리 잡기 놀이를 하네요. 저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문장. 요것도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큰 별, 작은 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람의 인생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탁월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별에 빗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별들을 보면은 어때요? 별들이 막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었어요. 모든 별들은 다투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며 어떻게 지내요? 조화롭게 지내요. 제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 그랬어요? 조화로운 별님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우리도 좀 조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째 문장입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요 문장 약간 어색하니까 제가 일단 이렇게 생각은 꺼내놓고 나중에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큰 별과 작은 별 모두 아주 특별한 별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게 이제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문장이에요. 별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해 주는 빛이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제가 별 관련해서 12문장을 지금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책 형태로, 동화책 형태로 표현이 된다면 12문장이지만 저는 이 문장당 하나씩 여기다 사파를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총 몇 페이지가 될까요? 한쪽엔 글, 한쪽엔 사파가 들어가니까 24페이지가 될 거예요. 벌써 24페이지의 동화책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아이들 동화책 보세요. 보통 몇 페이지예요? 짧은 거는 지금 20페이지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여기에 뭐 앞에 간지라든지 어떤 책 정보라든지 속지라든지 이런 걸 넣다 보면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12개만 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분량의 동화책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13번째 문장입니다. 별 이야기는 다 했어요. 제가 전하고 싶은 별 이야기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그럼 이제 조화로운 별님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파트, 정의로운 해님 이야기를 지금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시간의 흐름을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해가 뜨기 전부터, 해가 뜨기 전 새벽 이야기부터 할게요. 새벽에 이제 해가 떠오른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별이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별, 그걸 샛별이라 그러고 다른 말로 아기별이라고도 하고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게 금성이에요. 우리 아는 비너스, 맞아요. 그 금성이 밤엔 안 떠요. 근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동쪽 하늘에서. 제가 그래서 그 천문 현상을 여기다 썼습니다. 자, 새벽이 되면 동쪽 하늘에서 아기별이 햇님이 온다고 알려줘요. 심플하죠? 심플하지만 제가 아까 말했던 실제 천문 현상을 그대로 설명했죠. 이 정도면 아이들이 알아듣겠죠? 자, 그 다음 14번째 문장이에요. 아침이 되면 햇님은, 해가 뜨면 어떻죠? 아침이 돼서 해가 떴어요. 그러면은 해에서 밝은 빛, 따뜻한 볕, 햇빛과 햇볕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말을 썼습니다. 아침이 되면 햇님이 밝은 빛과 따뜻한 햇살을 보내줍니다. 보내준다, 전해준다. 아이들 입장에선 보내준다가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 넣어봤습니다. 그 다음 15번째 문장이에요. 밝은 빛은, 그러니까 해가 떴으니까 이제 밝아지겠죠. 그러면 어두운 곳을 밝혀서 환하게 해줘요. 약간 저는 어색한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수정할게요. 그 다음 16번째 문장이요. 밝은 빛 덕분에 우리들이 세상을 또렷하게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빛이 밝아지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햇님이 하늘에 둥실 떠오르면 이제 밝아졌으니까 어두운 곳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어두운 곳은 단지 다크하다, 어둡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의 나쁜 일 그런 것까지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를 정의롭다라고 표현한 거고, 그럼 어두운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은유적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햇님이 하늘에 둥실 떠오르면 어두운 곳에서 일어나는 나쁜 일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8번째 문장이에요. 따뜻한 햇살은 동물과 식물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그렇죠? 해가 떠야지 뭐 동물, 식물들이 잘 자라죠. 물론 야행성 동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동화적인 표현으로 특히 뭐 밤에는 자야 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리고 19번째 문장이에요. 이제 해가 떴으면 비록 해가 닿지 않더라도 해를 느끼고 긍정적으로 성장하는 이런 어떤 걸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가 닿지 않지만 어떻게 이 성장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더니 제가 엊그제 화단에 심었던 씨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씨앗 얘기를 했습니다. 햇님 덕분에 땅 속에 잠들어 있던 씨앗도 기지개를 펴며 일어날 수 있어요. 오, 그렇죠? 괜찮은 표현이죠. 자, 그 다음 20번째, 20번째 문장입니다. 추위에 덜덜 떨던, 여기 오타가 있지만 나중에 수정할게요. 덜덜 떨던, 추위에 떨던,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추위에 떨던 동물들도 햇볕에서 포근하게 낮잠을 자네요. 저희 고양이 생각하면서 했어요. 저희가 키우던 고양이. 자, 그 다음 21번째 문장입니다. 햇님이 하늘에 떠 있으면, 이제 햇님이 딱 떠니까 밝고 따뜻한 게 세상에 느껴지겠죠. 그러면 온 세상이 평화롭고 안전해요.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햇님도 잠을 자러 서쪽 하늘로 가요. 햇님이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지죠. 그래서 서쪽 하늘로 가네요. 햇님이 삶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빛과 볕이 없어지겠죠. 제가 아까 정의로웠던 뭐랄까 파워 이런 게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어둠이,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어둠이 몰려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써봤습니다. 자, 24번째 문장입니다. 달님이 물론 밤에 하늘을 비추는 게 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해 대신에 달님을 쓰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여러분 사실 어때요?
다른 해를 대체하지 못하죠. 해만큼 밝지도 않고 또 다른 어떤 특징이 있죠? 날마다 모양이 바뀌어요. 그나마 보름달일 때는 조금 밝지만 얘가 금음달, 초생달일 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림이 빛을 비춰주기도 하지만 달림의 빛은 어둡고 차가워요. 달빛은 볕이 없죠. 그러니까 온기가 없잖아요. 햇빛은 온기가 있는데 달빛은 온기가 없죠. 그래서 이제 차갑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5번째 문장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밤에 자야 되니까 우리 이제 성장 호르몬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햇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 햇님이 일어날 때 우리도 일어날 거예요. 요 표현은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넣어봤어요. 좀 잘 자는 아이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26번째 문장입니다.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 되었어요. 밤하늘에 작은인데 제가 오타가 있어요. 나중에 수정할 거예요. 밤하늘에 작은 곰 별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네요. 자, 밤이 돼도 해도 없어지고 달은 뭐 변화무쌍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항상 1년, 12달, 24시간 딱 그 자리에서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별이 있어요. 물론 이 별은 낮에는 안 보여요. 해가 밝아서. 근데 어두워지면 보이죠. 근데 낮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극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 인류들이 북극성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북극성은 항상 북쪽 그 자리에 있어요. 안 움직여요. 딱 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여기에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26개 문장으로 이 동화책 텍스트를 지금 완성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거를 조금 뭐 이제 다듬거나 요렇게 쓸 거고요. 더 문장을 막 늘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가지고 지금 동화책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제가 다음에 할 작업은 뭐냐면 이 텍스트 하나당, 문장 하나당 여기에 사파를 하나씩 집어 넣을 거예요. 자, 이 사파는 뭐 AI 툴을 써도 되고 여러분이 직접 그리셔도 되고, 혹은 우리 아이가 예전에 해놓던 낙서 중에서 이런 걸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걸 하셔도 됩니다. 혹은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단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러면 요거 뭐 사파 막 이렇게 그런 거 있는 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쓰면 되겠지, 뭐 유료 결제해서 쓰면 저작권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급적 그런 그 클립아트 사이트라 그럴까요? 그건 가급적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유료로 결제해서 저작권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저작권 문제도 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너무 커머셜하게 많이 쓰여진 그림이 여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동화의 값어치가 훅 떨어져요. 차라리 내가 못 그리는 낙서나 그림으로라도 대충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건 제가 다음 강의 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텍스트 써보는 거 하셨는데요. 언젠가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지금 연습장에 저 요거 하는데 한 30분 안 걸렸거든요. 한 20몇 분 걸렸거든요. 여러분도 그 안에 써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완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머릿속에 있는 이런 큰 생각의 줄기를 꺼내서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이 틀로 동화를 만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세요.